남편을 처음 만난 건 교회에서였습니다. 어느 주일 평소보다 일찍 예배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단정한 셔츠, 어딘가 정직해 보이는 미소에 저는 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들였죠. 그날 이후로 우연한 마주침은 계속됐고 어느새 저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63, 남자와 연애라니 웃기기도 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다가왔고 저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에 흔들렸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며 수없이 다짐했지만 혼자라는 말이 때때로 서럽게 느껴졌던 건 사실이니까요. 오랜 세월 딸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고 사람들 사이에선 강한 여자라 불렸지만 정작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눈물 훔친 날이 많았던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저처럼요. 자신의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성인 자녀 하나가 있지만 따로 살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그의 따뜻함에 익숙해졌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재혼이라는 단어는 참 낯설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사람끼리 다시 시작한다는 것. 과연 괜찮을까? 이번에도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무수한 밤을 고민 끝에 보내고 나서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고 다행히 저희 딸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반지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깊다고 믿었습니다. 재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불러 조촐하게 식사를 나누었고 그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는 정말 괜찮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제 집에는 그의 물건이 하나둘 들어왔고 낯설던 생활은 어느덧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함께 창밖을 바라봤고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을 나눴으며 잠들기 전 그의 숨결에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상이란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의 존재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라니 대단하다고, 여전히 예뻐 보인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럽게 웃었고 한편으론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함의 이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그것이 언젠가 저를 다시 무너뜨릴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재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먼저 눈을 떠 저를 깨워주었고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말없이 함께하는 저녁 산책,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는 일상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찡했고 익숙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제 자신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들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몇 번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를 아버지의 아내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도 그를 오빠처럼 따르며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고 명절 때마다 두 집안이 함께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로 다른 반찬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결혼 100일을 맞이하던 날입니다. 그는 조용히 외출했다 돌아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손수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나에게는 선물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졌던 따뜻한 진실이었습니다. 그와의 생활에서 놀랐던 건 속궁합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 다시 사랑을 시작한 이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란 걸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만족시킬 줄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배려했고 저 역시 그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친밀함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고 저는 마음 깊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말, 그때는 확신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던 시간들. 저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는 깊었고 자식 키우느라 제 감정은 뒷전이었으며 오랜 시간 제 인생은 회색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색을 되찾아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저는 그를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지인들도 말하곤 했습니다. 그 남자 참 보기 좋다고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고 성실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죠.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단한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사소한 틈, 아주 작은 의심 하나가 커다란 균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의심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남편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셔츠 깃에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의 향기와는 분명 달랐고 순식간에 불편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 그동안 쌓아온 믿음,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체온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작은 이상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정확했던 그의 귀가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자주 뒤돌아서 확인하며 전화를 받기 전엔 꼭 한 박자 뜸을 들이곤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며 웃으며 넘겼고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아닌 걸로 만들고 싶어서 애써 웃었죠.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제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빨래를 하던 중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화 티켓 2장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분명 저와 함께 저녁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과 같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누르려 했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머릿속에 파문을 남겼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 있다고 내 불안이 만든 착각일지도 몰라 다짐하며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조차도 나중엔 후회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교묘해졌고 저는 그만큼 예민해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이유를 물으면 항상 바쁜 업무 때문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점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졌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주 시선을 피했고 저의 질문에는 짧고 단답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제가 어디까지 알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의 휴대폰 알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샤워 중일 때 그의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못하고 그 메시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가 욕실에서 나올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 메시지가 떠다녔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대해왔는데.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상한 낌새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걸.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숨기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할 그 순간이. 그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늦은 오후 집안은 적막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 마침 집에 있던 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켜보려다 비밀번호가 바뀐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아는 비밀번호였는데 며칠 전부터 바뀌어 있었고 그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종종 메모장에 기록해두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오래되어 손때가 묻어 있었고 안에는 그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몰랐던 장소와 사람 이름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송림호텔 305호 해정 오후 3시 저녁 약속 창동 카페. 하루 이틀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된 만남, 반복되는 장소, 익숙한 듯한 필체의 이름. 그중엔 제가 함께 식사하자고 했던 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지요.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사람의 뒷모습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단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한심함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까? 왜 이제 알게 된 걸까?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고 그는 무심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기만하고 있다. 그의 눈빛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저를 더 멍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숨겼습니다. 당장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던 카페에 나가 앉아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에 맞춰 나타난 여자는 제 예상과 달리 너무도 평범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이 데이트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얽혀 있고 시간이 쌓여 있으며 습관처럼 이어져 온 관계라는 걸. 무너지는 감정의 무게를 애써 삼키며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엔 웃음기 하나 없는 제 얼굴이 있었고 지난날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따질 것인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갈 것인지.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그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오래도록 그 수첩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내 손안의 종이장이 나의 마지막 사랑을 집어삼키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저의 침묵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퇴근이 늦다며 메시지만 남겼고 때로는 회식이 있다며 아예 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먼저 앞섰을 테지만 이제는 그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고 그 분노는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같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저는 그를 보며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떤 대답이 나와도 상처가 될 걸 알기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에게서 진심을 기대하기보단 진실을 뽑아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며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또 보여줄지 가늠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행동을 취한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놓고 간 그 전화기. 그 안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호텔 룸 안 식탁 위에 두 잔의 커피, 소파에 다정히 기대어 찍은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날짜는 제가 집에서 혼자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저는 열에 시달리며 진통제만 겨우 삼켰었지요. 그의 부재를 이해하려 애썼던 제 마음이 그 사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도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로 남겼습니다. 수첩, 티켓, 사진까지. 이제는 그 어떤 부정도 불가능한 상황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만 보다가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어떤 말도 어떤 눈빛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속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얼굴은 뭔가 초조해 보였고 그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요즘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또한 알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시 불안해하고 있었고 이 집안이 무언가 삐걱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의 카드 명세서에 낯선 호텔 이름이 반복됐고 통화 목록에서도 이상한 번호가 자주 발견됐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리고 싶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쌓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는데도 누군가는 끝까지 그를 보호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과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서라도. 기다림의 끝에는 용서가 아닌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든 이제는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그는 술에 취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불을 켜고 앉아 있는 걸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도 그 표정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수첩을 꺼내 그 앞에 두었습니다. 티켓, 사진, 메모들까지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 아무 해명도 없이 그 말만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랑 시작할 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그 침묵은 변명보다도 더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외로웠다. 그냥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고요하게 끓어올랐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믿었으며 무엇보다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나의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이유 하나로 짓밟혔던 겁니다. 제 진심이 얼마나 가벼운 것으로 여겨졌는지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다면 나는 뭘까요? 내 외로움은 당신으로 채워졌는데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을 택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답이 됩니다. 그는 어떤 해명도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잔혹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두둔하며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텐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토록 변함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보여준 배신은 한 번의 기회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후로도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점점 벽이 되었고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을 했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후회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그것은 이제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났고 남은 건 남루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붙들고 있지 않기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는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제 안에 마지막 존엄이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는 눈물로 이불을 적시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그가 앉은 식탁의 맞은편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미련이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사랑이란 믿음이 깨어진 뒤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옷을 차려입고 나갔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 장의 이혼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문장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별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결혼한 지 100일 되던 날 찍은 것으로 그는 웃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지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망함과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엉켜 있었고 그 감정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순간이 이제는 추억이 아닌 고통으로 남았다는 게 참 허망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을 담아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믿었어요. 그분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었고 아무리 애써도 그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젠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직접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유일하게 선택한 책임의 방식은 말없이 감당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해명보다 잔인한 무관심이었으니까요. 때론 거짓이라도 말로 풀어주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조차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제게 외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인을 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서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행동 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자존심과 무너진 신뢰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함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참 얄밉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옳을까요? 제가 그를 용서한다면 제 마음은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제 손으로 써내려 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책상 서랍맨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서류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던 저는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리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유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제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말이 참 많았고 뜻밖에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녀도 재혼을 했고 그 상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속였을지 몰라도 당신 자신은 당신을 속이지 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앞에 앉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정적 속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요. 그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저는 그 차가운 반응에 또 한 번 마음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대답조차 아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텐 그래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후련해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깊은 구멍 하나가 마음 한켠에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제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저는 처음으로 아침 식탁을 혼자 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두 개의 수저 대신 제 앞에만 수저를 놓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희미한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감정.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이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이혼 신고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짓든 무슨 말을 하든 이제는 제 마음에 아무것도 닿지 않을 겁니다. 남은 건 단 한 가지. 저를 위한 선택을 마침표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혼 신고서를 직접 정리해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일부러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을 때 서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읽지도 않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무심하게 포스트잇 하나만 붙여두었더군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해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저는 다시금 상처받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의 등장을 보고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사실은 그날 이후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기가 막히도록 차분했고 그래서 더 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난 잘못했어요. 그 여자는 아무 의미 없었고 그냥 내 헛된 욕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나를 다시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은 늦었고 진심이라 해도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 나쁘네요. 사랑도 아니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별다른 말도 정리도 없이 조용히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흔적을 보며 그리움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깊이 들어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그녀는 무언가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라는 말에 그만 목이 메었고 저는 간신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혼자가 된 지금 저는 조금씩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로 채울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남편의 흔적들을 천천히 치워나갔습니다. 옷장에서 그의 와이셔츠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고 욕실 선반 위 그의 면도기를 휴지로 감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안경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나를 처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도 나를 붙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 저는 혼자서 근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처음으로 혼자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가족 단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나도 저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꿈꿨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은 제게 용기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사랑을 다시 믿고 싶었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또 한 번의 사랑을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행복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의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약해지는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작은 꽃집에 들러 분홍빛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제 방 창가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꽃병에 꽃을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많이. 그렇게 저는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장문의 문자, 짧은 부재중 통화, 그리고 한 번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미안함도 후회도 지금의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 다시 꺼내어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신고는 마침내 접수되었고 법적으로도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결국 버텼고 무너질까 겁났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배신과 이별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지켜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지요. 더는 과거가 아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은 나이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시 한번 사랑을 믿고 시작한 한 여성이 자신의 선택이 무너지는 과정을 담담히 견뎌낸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황혼에 다시 시작한 사랑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다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더 깊이 배신을 느끼고 더 길게 아파야만 하기도 하지요.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고 조심스레 믿었고 끝내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 그녀의 모습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배신당한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침묵으로 견뎌낸 그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더 아픈 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감정일 테니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단지 한 남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해선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니까요. 마음다락이었습니다.